재벌집 막내 아들은 대선과 외환위기 그리고 닷컴 버블 등 당시 상황을 사실감 있게 녹여내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 속 순양그룹의 진양철 회장은 한 인물과 유사하다는 반응들이 이어졌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었죠. 진양철 회장의 머리 스타일과 안경테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는 점, 드라마 속 진양철 회장과 이병철 회장의 유사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래서인지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이병철 회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병철 회장의 재미있는 일화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병철은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대학교에 입학했으나 건강학과로 대학교를 중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그는 이웃들과 도박에 빠지기도 했으나 이후 삼성상해를 설립하여 미역업을 하면서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별이 3개 그려진 별표국수는 대구와 인근 지방에서 큰 인기를 끌었었죠.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발생했는데 이때 이병철은 전쟁이 금방 끝난다고 생각하여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면서 자본가 이병철은 숨어 지내야만 했죠. 은신처에 숨어있던 이병철은 배신자의 밀고로 언제 처형당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병철을 도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운전기사 위대식으로 그는 이병철의 탈출 자금을 마련하는 등 목숨을 바쳐 이병철을 도왔습니다. 삼성물산 창고의 물건을 인민군에게 뇌물을 주고 빼오고 이를 암시장에서 처리하며 도피 자금을 마련했죠. 그렇게 위대식의 도움으로 이병철은 무사히 부산으로 갈 수 있었고 이병철은 생명의 은인을 잊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병철은 위대식을 임원급으로 대했으며 주식도 많이 받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생활했습니다. 위대식의 묘지에 대한 이야기도 매우 유명한데요. 이 회장은 에버랜드를 세울 당시 자신의 가묘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위대식이 먼저 사망하자 자신의 가묘 옆에 묘지를 쓰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삼성가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말해주고 있죠. 전쟁 중 이병철의 은인은 위대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장은 원래 대구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러다 서울로 올라오면서 대구의 사업체 대부분을 이창업이라는 사람에게 맡기고 수년간 돌보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 이 회장이 대구로 피난을 가자 그동안 사업을 맡고 있던 이창업은 그동안 번 돈이라며 3억 원을 내놓았습니다. 만약 이창업이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의 삼성그룹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회장의 사람 보는 안목이 삼성그룹을 다시 세우는 재기의 발판이 되었었죠. 1979년 호텔 신라가 문을 열었고 이 회장은 호텔 신라가 최고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의 조리부장을 틈만 나면 해외로 연수를 떠나야만 했죠. 어느 날은 일본의 초라한 초밥집을 5번이나 다녀왔는데 조리부장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당시 조리부장이었던 이병헌 부장은 초밥에 관해서는 내가 한국 최고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와중에 이병철 회장이 임원들과 함께 호텔에 들렀고 조리부장은 초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초밥을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된 지식을 설명했는데 이 회장이 대뜸 밥알 개수를 물었었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그는 밥알을 하나하나 세고 320알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병철 회장은 낮에는 밥으로 먹기 때문에 320알이 적당하고 저녁에는 술안주로 먹기 좋게 280알이 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습은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그대로 재현되며 화제가 되었었죠. 이병헌 부장은 자신이 최고라고 자부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부끄러웠는데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죠. 한마디로 조금 배웠다고 까불지 말라는 소리였다. 당시 나는 젊은 나이에 호텔 신라의 모든 음식을 책임지는 조리부장에 올랐다. 그때 이 회장의 훈수를 받고 공부는 평생 해도 끝이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80년대 초 잡스가 이병철 회장을 만나기 위해 대한민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회장이 잡스를 직접 맞이했으며 미국에서 온 버릇없고 말이 많은 그를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잡스가 한국에 온 목적은 태블릿 컴퓨터 제작을 구상하며 메모리 칩과 디스플레이 공급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였죠. 이때 삼성은 메모리 칩을 막 생산하던 시기였지만 이병철 회장은 삼성전자를 세계 최대의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았고 이 회장은 잡스가 떠난 뒤 잡스는 IBM과 맞설 수 있는 인물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회장의 판단은 옳았고 잡스의 애플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죠. 이처럼 이 회장은 반도체 사업을 추진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반도체 관련 에피소드가 나와 화제가 되었었죠. 실제 당시 여론은 삼성이 반도체를 하면 망한다고 말했지만 이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제는 워낙 크고 많다. 그러나 누군가는 온갖 어려움을 물리치고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회장의 이러한 도전은 훗날 삼성전자가 메모리 매출 세계 1위에 올라서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편 드라마 속 진양철 회장이 자동차에 보이는 애착은 이건희 회장과 닮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생전에 이렇게 말하며 자동차 산업에 강한 의지를 보였었죠. 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했고 전 세계 웬만한 자동차 잡지는 다 구독해서 읽었었다. 이병철 회장의 매일의 일과는 시계바늘같이 정확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기상시간은 언제나 6시였고 퇴근은 저녁 6시인데 일을 하다가 시계도 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정확히 6시였죠. 퇴근을 하고 저녁 8시에 목욕을 했는데 단 1도의 수온 차이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정확한 온도의 목욕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항상 10시였으며 이병철 회장은 이 모든 일과를 평생을 두고 지켜왔습니다. 심지어 한국비디오와 동양방송을 국가에 헌납하고도 그의 일상생활은 감정의 흔들림 없이 한치 오차 없는 그대로였죠. 그리고 그는 좀채 화를 내는 법이 없었으며 보고를 받을 때도 좋다 혹은 싫다는 직설적인 표현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고를 받을 때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면 그건 대단한 찬성의 표시였죠. 이처럼 호불호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를 모셨던 임원들은 이 회장의 뜻을 정확히 읽어내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건 찬성이었고 딴짓을 하거나 엉뚱한 곳을 보면 그건 반대의 뜻이었죠. 이처럼 이 회장은 평생 감정을 절제했기에 임원들이 감히 그와 농담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농담을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었는데 사업 초기 함께했던 사람들과 김승현 회장의 부친인 김종희 회장 그리고 한국유리의 최 회장 등이 있었죠. 드라마 속 진양철 회장의 집에는 도자기와 서예를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병철 회장 또한 각종 미술품을 수집했으며 이 수집품을 보관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호암미술관을 열었었죠. 며느리 홍나이를 미술관장으로 낙점하고 트레이닝을 시키니라는 매우 유명합니다. 어느 날은 홍나이에게 10만 원을 주면서 마음에 드는 미술품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는 그녀의 안목을 테스트하고 미술품 사는 요령 등을 배우게 하는 훈련이었죠. 그리고 이병철 회장은 롯데의 신격호 회장에게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들을 수집하자고 권유했습니다. 당시 신격호 회장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경영을 하고 있었기에 이병철 회장이 보기에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들을 찾아오기에는 신격호 회장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무의로 그쳤는데 신격호 회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이 회장의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로 그렇게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국가에 도움이 될 테니 보람도 느껴질 것이지만 안목이 부족하여 엄두를 낼 수 없었다. 드라마 속 진도준은 주영일 회장에 대해 맨주먹으로 월남하여 대형 그룹을 일궈낸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북에서 태어난 가난한 집안 출신, 개량 한복이나 회사 점퍼를 즐겨 입는 소박한 취향. 이 모습은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정지용 회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극중에서 진양철과 주영일을 재계의 라이벌로 묘사했듯 실제 이병철과 정주영 또한 숙명의 라이벌로 불리곤 했죠. 이들은 한국 경제를 이끈 거목들이었지만 두 사람의 출발은 달랐습니다. 이병철은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일본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삼성상해를 차렸으며 정주영은 가난하여 중학교 진학을 못했고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했죠. 이 때문에 정주영 회장은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이병철 회장 앞에서 배움이 짧은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꼈었죠. 그러다 이병철 회장 역시 정주영 회장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정 회장의 6번째 아들이었던 정몽준이 서울대에 입학하자 정 회장은 잔치를 열고 동네방네 자랑하기 시작했죠. 반면 이 회장의 자녀 중에는 서울대에 진학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정주영 회장은 사석에서 이병철의 아들은 서울대 못 갔잖아 라며 되게 만만했으며 그 자부심을 느끼게 한 정몽준을 특별히 아꼈었죠. 이에 이병철 회장은 왜 우리 집안에는 서울대에 합격한 사람이 없냐고 한탄했는데 이재용 회장이 서울대에 입학하면서 그토록 바라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인터넷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도 돌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의 상징인 강남이지만 과거에는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이었죠.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은 땡 건설을 위해 이병철과 정주영을 불렀고 이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들은 이 건설을 막기 위해 치밀하게 보고서를 작성했고 승자는 이병철의 삼성이었죠. 그렇게 삼성의 땡 건설이 시작되었는데 정주영 회장은 앞으로 강남이 침수 걱정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강남의 중심 땅을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코엑스와 현대백화점 등으로 진정한 승자는 정주영이었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누가 먼저 감정 싸움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둘 사이는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신문지변을 통해 사업 혹은 개인 신변의 일까지 둘쳐가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감정 싸움을 오래 했습니다. 심지어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자기는 부잣집 아들로 자라 유학도 가보고 미술품으로 가득한 서재에 앉아 고려청자를 만지는 고상한 양반이고 나는 노동자 출신이라 무식한 사람이다 이거지. 그러다 1985년 정경련에서 마련한 정주영 회장의 고위원에서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당시 와병 중이던 이병철 회장이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사전 예고 없이 고위원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 회장에게 선물을 전달했는데 정 회장이 그 자리에서 열어보니 누가 봐도 감탄이 나오는 크고 우아한 백자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해묵은 감정은 눈 녹듯 사라졌고 참석했던 모든 회장들이 기립 박수를 쳤습니다. 자, 그들의 일궈낸 삼성가연대는 지금도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이며 무엇보다 그들의 상반된 경영 방식은 현재도 경영 철학으로 남아 수많은 경영인들의 기감이 되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